밥 한 끼에 담긴 세상. 조선 후기, 한 양반가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청마루 한쪽에 차려진 밥상. 그 위엔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김치, 그리고 하얀 쌀밥.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평범한 한 끼 식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밥상 앞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수저를 드는 사람은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른의 첫 숟가락이 입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였습니다. 누가 먼저 먹느냐는 곧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의 문제였으니까요. 밥상머리에서는 말의 높낮이도 중요했습니다. 목소리의 크기, 웃음의 분량, 심지어 침묵의 길이까지도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관계를 말해주었습니다. 어른 앞에서 함부로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 입에 음식을 넣고 말하지 않는 것, 젓가락 끝이 다른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의 이름으로 불렸지만 실은 배려라는 마음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밥상 위에서는 음식을 권하는 순서조차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 맛있는 반찬 한 점을 누구에게 먼저 권하는가. 그 작은 행동 속에 존중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위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형식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조선의 밥상에서 그것은 곧 마음을 전하는 언어였습니다. 시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상대의 그릇만 바라보는 것은 탐욕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때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때로는 옆 사람의 표정을 살피며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조선 선비들이 생각한 절제된 식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놓는 방식에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다 먹은 뒤 젓가락을 밥그릇 위에 가로로 걸쳐 놓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반드시 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음식과 자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의 밥상은 그저 음식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관계의 축소판이자 사회 질서의 연습장이었고 무엇보다 마음을 훈련하는 도장이었습니다. 한 끼의 식사 안에 한 사람의 인품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젓가락 끝에서, 이기적인 사람은 반찬 접시에서, 무심한 사람은 시선에서 자신의 본색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밥상을 단순히 예절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밥상은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무대였고, 도리를 실천하는 자리였으며, 마음의 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에 있지 않다. 행동에 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가장 일상적인 순간, 즉 밥을 먹는 순간에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상 앞에서는 다릅니다. 배고픔 앞에서, 음식 앞에서 인간의 본능과 욕망이 가장 먼저 고개를 듭니다.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약용에게 밥상머리는 곧 인간 본성의 시험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절제할 줄 압니다. 그곳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타인을 배려합니다. 반대로 밥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은 어디서든 탐욕스럽고 밥상에서 무례한 사람은 어디서든 무례합니다. 먹는 방식이 곧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매일 밥상 앞에 앉습니다. 혼자 먹든, 가족과 먹든, 회사 동료와 먹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는 모습에서, 음식을 남기는 태도에서, 식사 후 자리를 정리하는 방식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비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깊은 산골에서도 그 진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소박한 밥상을 나누며 인간의 본성과 도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정약용이 밥상 위에서 발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가 남긴 기록과 사상을 통해 우리는 한 끼의 식사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닫고 관계를 세우고 인생을 배우는 순간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밥 한 끼에 담긴 세상, 그 작은 우주를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약용의 밥상 한 그릇의 의미. 1801년 신유사옥으로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40. 한양에서 승승장구하던 학자이자 관료였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도 곁에 둘 수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책 몇 권과 꺾이지 않은 정신뿐이었습니다. 강진의 다산 초당. 그곳은 산기슭 외딴 오두막이었습니다. 방 하나, 마루 하나가 전부였던 그 작은 공간에서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매일 밥을 먹었습니다. 다산의 밥상은 초라했습니다. 나무 쟁반 위에 놓인 작은 밥그릇 하나. 된장찌개나 김치, 때로는 나물 한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고기는커녕 생선조차 구경하기 어려운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쌀도 귀했습니다. 보리와 조를 섞은 잡곡밥을 먹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먼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한 끼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손을 거쳐왔는지, 이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민심서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백성이 흘린 땀 한 방울이 쌀 한 톨이 되고 그 쌀이 밥 한 숟갈이 된다. 그러므로 관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백성을 생각해야 한다. 유배지에서 더 이상 관리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백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밥 한 숟갈 한 숟갈을 먹는 태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스승의 밥상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소박한 밥상으로는 기력을 유지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마을에 내려가 생선이라도 구해오겠습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밥을 입으로만 먹는구나. 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약용은 밥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밥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것이네. 이 밥 한 그릇 안에 하늘의 햇빛이 들어있고 땅의 기운이 들어있고 농부의 땀이 들어있네. 그것을 알고 먹으면 이 밥 한 숟갈이 보약보다 귀한 것이라네.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스승의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깊은 깨달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고기 반찬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약용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식이 귀한 게 아니라네. 나누는 마음이 귀한 것이지. 자네가 나를 위해 생선을 구해오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이미 최고의 반찬일세. 하지만 그 생선을 사기 위해 쓰일 돈으로 차라리 굶주린 이웃 아이에게 밥 한 끼를 사주게. 그것이 진짜 배려라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약용의 밥상머리 교육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다산 초당에는 가난한 제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따라 이 외딴 산골까지 와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정약용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은 반찬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정약용은 늘 제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먼저 젓가락을 드는지, 누가 반찬을 독차지하려 하는지, 누가 다른 사람의 그릇을 살피는지.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제자의 품성을 가늠하는 척도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밥을 급하게 먹으며 국물을 흘렸습니다. 정약용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게. 밥은 도망가지 않네. 제자가 멋쩍어하며 고개를 숙이자 정약용은 덧붙였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밥을 먹으면 밥맛도 모르고 배부른 줄도 모르네. 인생도 마찬가지일세. 조급하면 지나가는 풍경을 보지 못하고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지. 또 어느 날은 한 제자가 맛있는 나물을 혼자 많이 덜어 먹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보고도 바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식사 때 일부러 그 제자가 좋아하는 반찬을 다른 제자에게 먼저 권했습니다. 이걸 자네가 먹게. 자네가 좋아하는 것 같더군. 그 제자는 환하게 웃으며 받았고 다른 제자는 자신이 어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정약용은 그렇게 꾸짖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밥상 위에서 말없이. 정약용의 밥상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절제. 배부르게 먹지 말 것. 팔할만 채우고 멈출 것. 둘째, 나눔. 좋은 반찬이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옆 사람에게 권할 것. 셋째, 감사. 밥을 먹기 전 이 밥이 내 손에 오기까지의 수고를 떠올릴 것. 넷째, 침묵. 밥을 먹을 때는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음식에 집중할 것. 이것은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에게 밥상은 마음을 훈련하는 도장이었습니다. 절제를 배우고 나눔을 연습하고 감사를 익히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다산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절제할 줄 모르는 자는 세상에서도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다네. 밥상에서 나눌 줄 모르는 자는 인생에서도 베풀 줄 모르지. 밥 한 끼가 사람을 만든다네. 정약용의 밥상은 가난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음식은 부족했지만 마음은 넉넉했습니다. 반찬은 없어도 배려는 넘쳤습니다. 그 밥상 위에는 유교적 예절이 있었지만 그것은 차갑고 형식적인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인간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걱정하고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동료끼리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다산 초당의 밥상을 채운 진짜 양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밥은 마음으로 먹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절제와 나눔 속에서 길러진다고 믿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도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배고픔 앞에서도 탐욕을 이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정약용이 생각한 진정한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그의 밥상은 한 번도 풍성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 앞에 앉았던 제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음식이 귀한 게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 귀하다. 그것이 다산 정약용이 한 그릇의 밥으로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밥상머리의 철학 인간의 본성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정약용은 평생 하나의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동양 철학의 오래된 화두였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했고 순자는 악하다고 했습니다. 고자는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논쟁했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욕망을 다스리는 힘에서 드러난다.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배고픔, 갈증, 소유욕, 영예욕. 이것들은 본능입니다. 타고난 것입니다.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은 점점 짐승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점점 인간다워집니다. 정약용에게 인간의 본성이란 바로 그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시험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밥상 앞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픈 사람 앞에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본능은 즉시 손을 뻗으라고 명령합니다. 빨리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맛있는 것부터 먹으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욕망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먼저 드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옆 사람에게 먼저 권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천천히 품위 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제의 힘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밥상은 욕망이 가장 원초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서 인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보다 행동에서, 행동보다 식사에서 드러난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예의 바른 척, 고상한 척, 배려심 많은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상 앞에서는 다릅니다. 배고픔 앞에서, 음식 앞에서 가면은 벗겨집니다. 조급하게 먼저 젓가락을 드는 사람, 좋은 반찬만 골라 먹는 사람, 다른 사람의 몫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이들의 행동은 그들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마음의 부패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부패.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맹자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4가지 선한 마음의 싹이 있다.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4가지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이것들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성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본성의 싹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키우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 어떻게 키웁니까? 습관입니다. 반복이고 훈련입니다. 밥상머리에서 양보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사양지심은 자라지 못합니다. 밥상에서 자신의 탐욕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수오지심은 무뎌집니다. 밥상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으면 측은지심은 메말라갑니다. 선한 본성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매일의 절제로 길러진다. 정약용에게 밥상은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성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매일 3번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욕망에 굴복할 것인가, 절제할 것인가, 나만 생각할 것인가, 타인을 배려할 것인가. 그 선택이 쌓여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쌓여서 인품이 됩니다. 인품이 쌓여서 운명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밥상에서 천천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음식을 음미합니다.
젓가락을 조용히 놓습니다. 어른이 먼저 드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좋은 반찬이 나오면 자신보다 옆 사람에게 먼저 권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마음을 수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먹으며 조급함을 다스립니다. 양보하며 탐욕을 억제합니다. 어른을 기다리며 공경심을 키웁니다. 타인을 배려하며 측은지심을 기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거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거한다는 뜻입니다. 밥 한 끼를 먹는 순간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양입니다. 밥상머리는 자기 수양의 도장이다. 무술가가 도장에서 몸을 단련하듯 선비는 밥상에서 마음을 단련합니다. 매 끼니마다 자신의 욕망과 싸웁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깁니다. 그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큰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다산 초당의 한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소박한 밥상 위에 보리밥과 된장찌개가 놓여 있습니다. 정약용과 제자 몇 명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정약용이 먼저 수저를 듭니다. 하지만 음식을 입에 넣기 전 잠시 멈춥니다. 눈을 감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숟가락을 뜹니다. 제자들이 따라서 수저를 듭니다. 한 제자가 된장찌개를 떠서 스승께 먼저 권합니다. 정약용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습니다. 그리고 그 찌개를 다시 어린 제자에게 권합니다. 한 숟가락의 찌개가 세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그 안에 배려가 있고 공경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꿈꾼 밥상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품격을 키우는 시간.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욕망을 절제하는 지점에 있다. 우리는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밥상에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절제할 줄 압니다. 밥상에서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양보할 줄 압니다. 밥상에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배려할 줄 압니다. 반대로 밥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은 어디서든 탐욕스럽고 밥상에서 조급한 사람은 어디서든 조급합니다. 밥상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그 작은 공간에서 인간의 본성을 길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끼 한 끼,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욕망을 이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된다. 밥상머리의 철학.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매 끼니마다 벌어지는 욕망과 절제의 전쟁. 그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겼습니다. 가난한 밥상 앞에서도 배고픈 순간에도 그는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밥상머리에서 배우는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오늘의 밥상 우리가 잃어버린 예의. 한 아파트의 저녁 풍경. 거실 탁자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배달 앱으로 주문한 치킨, 피자, 중국집 짜장면.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조선시대의 양반가의 밥상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식탁 주위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혼자 컵라면을 먹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서서 김밥 한 줄을 급하게 입에 넣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며 과자를 씹습니다. 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치킨을 뜯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음식을 먹습니다. 4명의 가족이 4번의 식사를 합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밥상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음식을 나누는 일을 잊어버렸을까요? 바쁘니까요? 그렇습니다. 현대인은 바쁩니다. 아버지는 야근이 많고, 어머니는 일과 집안일로 지쳐 있고, 아이들은 학원 스케줄에 쫓깁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은 어떻습니까? 주말에도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화면을 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우리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옆 사람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는 날이 있다 해도 분위기는 다릅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시선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향합니다. 밥을 먹으며 유튜브를 봅니다. 메시지에 답장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합니다. 음식을 입에 넣지만 맛을 모릅니다. 가족이 옆에 있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지 못합니다. 밥 맛있니?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요. 현대의 밥상은 풍요롭습니다. 조선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잘 먹습니다. 고기도, 생선도, 과일도 넘쳐납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집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언제나 가득합니다. 배고픔이란 감정을 모르고 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밥상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밥상은 단순히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관계의 무대였고, 마음의 교환소였고, 예의를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밥상엔 무엇이 남았습니까? 음식만 있습니다. 대화는 없습니다. 눈맞춤도 없습니다. 배려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 자기 배를 채우고 일어날 뿐입니다. 예의 없는 밥상에는 따뜻한 마음이 앉을 자리가 없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로부터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미리 경고한 듯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예가 무너지면 마음도 흩어진다. 예란 무엇입니까? 형식입니까? 고리타분한 규칙입니까? 아닙니다. 예는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 필요한 형식입니다. 밥상머리 예절은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좋은 반찬을 권하는 것, 천천히 먹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 이 모든 행동 속에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를 버렸습니다. 그런 건 구시대적이야. 요즘 시대에 무슨 밥상머리 교육이야. 각자 편하게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며 우리는 형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식과 함께 그 안에 담겨 있던 마음도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흩어짐입니다. 가족이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를 모릅니다. 아버지는 딸이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대화가 없으니까요. 왜 대화가 없을까요? 함께 앉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왜 함께 앉지 않을까요? 밥상이 사라졌으니까요.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웃음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 끼의 식사 시간, 30분. 그 짧은 시간이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끈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다. 회사, 구내 식당. 사람들은 혼자 밥을 먹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며 10분 만에 식사를 마칩니다. 옆자리에 동료가 앉아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실. 아이들은 떠들지 않습니다. 급식을 먹으며 각자 핸드폰을 봅니다. 친구와 나란히 앉아 있지만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혼밥 혼자 밥 먹기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혼밥은 자유롭고 편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보며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입니다. 정약용은 밥상을 관계의 무대라고 보았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같은 속도로 먹으며 우리는 연결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느낍니다. 젓가락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연결을 포기했습니다. 편리함을 선택하고 효율을 선택하고 개인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외로워졌습니다. 역설적입니다. SNS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옆 사람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알지만 가족의 안부는 모릅니다. 정약용이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얘가 무너지면 마음도 흩어진다. 그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밥상머리 예절을 버렸고 그와 함께 서로를 향한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음식도 있고 자리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함께 앉으려는 의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가족이 같은 시간에 모여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밥을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밥을 먹으며 묻는 것입니다. 오늘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요즘 고민 있어?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끊어진 끈을 다시 잇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을래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만듭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혼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고, 때로는 지나가는 나그네와도 밥을 나눴습니다. 그에게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관계 속에서만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특히 밥을 나누는 순간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밥상은 여전히 사람을 잇는 자리다. 우리는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난해졌습니다. 음식은 넘치지만 마음은 메말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밥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앉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시작점이며 우리가 다시 인간다워지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에 말했습니다. 밥상은 마음을 나누는 자리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더 절실합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밥상에 앉아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보십시오. 밥 한 끼를 함께 먹으며 하루를 나누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우리가 잃어버린 예의를 그리고 마음을 다시 찾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자리 밥상에서 배우는 인생. 밥상 하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단순해 보입니다. 음식을 먹는 자리, 배를 채우는 시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작은 공간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밥상 위에서 본성을 보았고, 품격을 보았고, 관계를 보았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한 숟가락의 밥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읽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과 함께 밥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밥상은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진심은 형식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말로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배려심이 많아요. 저는 절제할 줄 알아요. 저는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일상의 가장 작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바로 밥을 먹는 순간에 밥상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욕망 앞에서 본능이 고개를 듭니다.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수저를 드는가, 기다리는가, 좋은 반찬을 혼자 차지하는가, 나누는가, 급하게 먹는가, 천천히 먹는가. 이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본성을 증명합니다. 행동은 결국 습관에서 나온다. 하지만 행동도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의 선택은 우연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입니다. 밥상에서 절제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절제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끼니, 조금씩 연습한 결과입니다. 밥상에서 양보하는 사람은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배운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밥상을 훈련의 장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루 3번, 우리는 밥상 앞에 앉습니다. 하루 3번, 우리는 선택합니다. 하루 3번, 우리는 연습합니다. 그 연습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인품이 되고, 인품이 쌓여서 운명이 됩니다. 밥상머리의 태도는 곧 인생의 태도다. 밥상에서 조급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조급합니다. 기회가 오면 냉큼 채가고 남들보다 앞서가려 하고 여유를 모릅니다. 밥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은 인생에서도 탐욕스럽습니다. 자기 몫 이상을 원하고 남의 것까지 가져가려 하고 만족을 모릅니다. 반대로 밥상에서 절제하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절제합니다. 적당한 선을 알고 과함을 경계하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밥상에서 배려하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배려합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지 않고 함께 가는 법을 압니다. 먹는 방식이 곧 사는 방식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2가지를 추구했습니다. 예와 인. 예는 형식입니다. 질서이고 예절이고 규범입니다. 인은 내용입니다. 사랑이고 배려이고 따뜻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 중 하나만 택합니다. 예만 강조하면 차갑고 형식적이 됩니다. 인만 강조하면 무질서하고 방종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둘의 조화를 믿었습니다. 예 없는 인은 흐트러지고 인 없는 예는 공허합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은 예와 인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화는 밥상머리에서 완성됩니다. 밥상머리 예절은 형식입니다. 누가 먼저 먹고 어떻게 앉고 어떻게 수저를 놓는가. 이것들은 규칙입니다. 하지만 그 규칙 속에 마음이 담기면 예절은 사랑이 됩니다. 어른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공경의 마음입니다. 반찬을 권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배려의 표현입니다. 천천히 먹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유와 품격의 증명입니다. 정약용의 밥상에는 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 속에 인이 살아 숨 쉬었기 때문입니다. 밥상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앉으면 우리는 자신을 봅니다. 조급한 자신, 탐욕스러운 자신, 무심한 자신. 때로는 보기 불편한 모습이 비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나는 밥을 너무 빨리 먹는구나. 나는 맛있는 반찬만 골라 먹고 있었구나. 나는 가족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작은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변화를 만듭니다. 내일은 조금 천천히 먹어봅니다. 내일은 반찬을 먼저 권해봅니다. 내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봅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하지만 그 실천이 습관을 바꿉니다. 밥상은 또한 타인을 이해하는 창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우리는 상대를 봅니다. 오늘 표정이 어둡네요. 무슨 일 있나요? 오늘은 입맛이 없나 봐요. 어디 아픈가요? 밥상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젓가락을 건네며 마음을 건넵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밥상 위에서 제자들을 이해했고 제자들은 밥상 위에서 스승을 배웠습니다. 그 배움은 책이 아니라 밥 한 끼에서 왔습니다. 2025년 우리는 여전히 밥을 먹습니다. 매일 하루 3번 평생 수만 끼의 식사를 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그저 배를 채우고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마음을 닦는 시간으로 만들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음식도 있고, 자리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함께 앉아 마음을 나누려는 의지입니다. 정약용은 가난한 밥상 앞에 앉아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반찬은 없었지만 마음은 넉넉했습니다. 음식은 부족했지만 사랑은 넘쳤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는 밥을 입으로만 먹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한 그릇을 나눌 때마다 사랑했습니다. 한 끼를 마칠 때마다 성찰했습니다. 밥 한 끼가 그에게는 수행이었습니다. 청빈한 밥상에도 향기가 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정약용이 남긴 시의 한 구절입니다. 가난한 밥상에도 향기가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음식의 향기가 아니라 마음의 향기라고. 그 향기는 어디서 올까요? 절제하는 마음에서, 나누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 마음이 밥상 위에 놓일 때 비록 음식은 소박해도 그 자리는 풍요로워집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풍요. 밖에서 배달시킬 수 없는 풍요. 오직 마음으로만 만들 수 있는 풍요.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밥상의 의미입니다. 밥상은 인간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비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거울을 닦는 일이 곧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매일 그 거울을 닦았습니다. 소박한 밥상 앞에서 그는 자신을 성찰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위대한 학문과 사상을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500여 권의 저서. 하지만 그의 진짜 유산은 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의 진짜 유산은 밥 한 끼를 먹으며 보여준 그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절제하는 태도, 나누는 태도, 감사하는 태도, 배려하는 태도. 그 태도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밥상머리의 한 숟가락은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 앉으십시오. 천천히 앉으십시오. 급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십시오. 한 숟가락을 뜨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이 밥이 내 손에 오기까지 흘린 땀을 생각하십시오. 천천히 드십시오. 음식의 맛을 느끼십시오.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 권하십시오.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루를 나누십시오.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우리를 바꿉니다. 밥 한 끼가 가족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말했습니다. 밥은 마음으로 먹는 것이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더 절실합니다. 밥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예의도, 마음도, 관계도, 품격도 모두 밥상 위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앉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앉을 때입니다. 함께